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종목은 대체 어디서 찾는 걸까? 대부분 엔비디아가 크게 오른 뒤에야 AI 반도체 산업을 알게 되고 테슬라가 몇 배씩 오른 뒤에야 전기차 산업을 찾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즉, 시장의 중심이 올라온 뒤에야 어떤 기업인지 부랴부랴 공부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뉴스와 유튜브에서 모두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경우가 대다수일 텐데요. 그러다 보면 늘 한 발 늦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다음 엔비디아나 다음 테슬라를 조금 더 일찍 찾을 순 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 엔비디아를 정확하게 맞히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돈이 몰릴 산업을 먼저 찾고 그 산업 안에서 실제로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갈 기업을 좁혀나가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좋은 기업을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야 하고요. 그 변화가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실제로 큰 돈이 투입되는 성장 산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그 산업 안에서 경쟁력이 가장 강한 기업을 골라야 하고요. 마지막으론 좋은 기업들 가운데 현재 가격까지 매력적인 기업이 어디인지 비교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성장 산업을 찾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한 뒤 마지막으로 핵심 기업의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장 기업을 선정하는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세상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종목을 찾는 첫 단계는 사람들의 생활과 기업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보다 더 자주 사용하게 된 서비스,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쓰기 시작한 제품, 회사에서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기술,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산업, 이런 변화들이 모두 투자 아이디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주변에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일반 소비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가 점점 많아지고 있네? 그런데 투자자라면 여기서 질문을 한 단계 더 이어가야 합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면 무엇이 더 많이 필요해질까? 배터리와 충전기 시장도 같이 커지지 않을까? 완성차 기업과 부품 기업 가운데 실제로 누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까? 이렇게 눈앞의 변화를 산업과 기업으로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과거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앱스토어가 생겼고요. 모바일 광고와 게임, 결제, 콘텐츠 시장까지 함께 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인기 있는 제품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품이나 기술이 어떤 산업을 새롭게 만들고 기존 산업의 돈이 어디로 이동하게 만드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실제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잠깐 유행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많이 사용되더라도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은 다음에는 이 변화에 정말 큰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서 중 하나가 바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성장 산업은 빅테크의 투자 방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장 산업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보단 돈입니다. 기업이 이 기술 중요합니다 라고 발표하는 것보다 실제로 얼마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지가 훨씬 확실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CapEx라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말은 어렵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기업이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생산 기반을 늘리는 데 쓰는 돈입니다. 빵집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밀가루와 우유를 사는 것은 매일 빵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반면 앞으로 손님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새로운 오븐을 사고 매장을 넓히는 것은 캐펙스입니다. 기업이 캐펙스를 크게 늘린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막대한 자금력과 현금 흐름을 가진 빅테크는 시장의 가장 앞단에 있습니다. 수많은 개인 사용자와 기업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요. 어떤 기술의 사용량이 실제로 늘고 있는지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앞으로 어떤 산업이 커질지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클라우드와 모바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빅테크의 투자 방향을 보면 이 흐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클라우드입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직접 서버를 사고 서버를 보관할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할 직원까지 고용해야 했습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컴퓨터 장비와 저장 공간을 처음부터 직접 준비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구축한 서버와 저장 공간을 다른 기업에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아마존을 만든 AWS, 아마존 클라우드의 시작입니다. 기업들이 서버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빌려 쓸 수 있게 되면서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흐름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업들이 사내 전산실에 직접 서버를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컴퓨팅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죠. 당시에는 클라우드가 지금처럼 당연한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수년 동안 데이터 센터와 서버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시장이 커졌고요. 결국 클라우드는 두 기업의 핵심 수익원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만 성장한 것도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기업,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기업, 반도체 기업, 저장장치 기업, 보안과 소프트웨어 기업까지 함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바일 시장도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이 PC보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페이스북은 모바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고요. 애플은 아이폰과 앱스토어를 중심으로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며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빅테크들의 모바일 시장 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며 테크 기업들의 부흥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모든 사람이 클라우드와 모바일의 성장을 확신한 뒤에 빅테크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이 완전히 커지기 전부터 먼저 막대한 돈을 투입했고 결국 그 투자가 새로운 성장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AI도 빅테크에 투자해서 시작되었다. 지금의 AI 산업의 확장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의 투자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구글의 경우 2016년부터 알파고 등의 모델을 만들며 AI 개발에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챗 GPT 운영사인 오픈 AI와 손잡고 대규모 AI 모델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은 2023년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AI 기업인 클로드 AI의 운영사 엔트로픽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의 빅테크들은 AI 반도체와 서버, 데이터 센터 투자 등 AI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흐름을 일반 투자자들보다 반박자 먼저 캐치했다면 AI 생태계에서 빠르게 성장한 반도체, 전력기기 등의 성장 산업을 찾아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 성장 산업 안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은 성장 산업을 먼저 살펴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안에서 성장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크게 성장했지만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가 살아남은 건 아니고요. 전기차 시장 역시 빠르게 커졌지만 모든 전기차 기업이 돈을 번 건 아닙니다. 같은 산업 안에서도 어떤 기업은 시장을 장악하지만 어떤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 사라집니다. 따라서 성장 산업을 발견한 다음에는 그 안에서 실제로 가장 많은 수요와 이익을 가져갈 기업이 어디인지 골라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성장 기업을 찾을 때는 크게 4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먼저 이 기업의 제품이나 기술이 산업 성장에 꼭 필요한지를 봐야 합니다. 최근 시장의 중심에 있는 AI 산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기업이 자신을 AI 관련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AI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과 실제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중요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AI 산업에서 가장 먼저 큰 성장을 보여준 기업들도 GPU와 메모리처럼 AI 서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반도체를 공급한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장 산업을 발견했다면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산업이 커질수록 반드시 더 많이 필요한 제품은 무엇일까? 그 제품을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병목입니다. 병목은 특정 부품이나 공정이 부족해 산업 전체의 성장이 막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더 빠른 이해를 위해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넓은 5차선 도로를 잘 달리다가 갑자기 차선이 하나로 줄어들면 그 지점부터 차가 막히기 시작하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장비와 부품이 아무리 충분해도
꼭 필요한 부품 하나가 부족하면 최종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산업의 병목을 해결하는 기업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면서 제품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고요. 고객사와의 협상에서도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성장 산업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기업은 단순히 유행하는 이름을 가진 기업이 아니라 산업이 커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기업입니다. 두 번째,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 있는가?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경쟁사가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이를 진입장벽이라고 합니다. 진입장벽은 새로운 경쟁자가 해당 시장에 들어와 기존 기업을 따라잡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 카페를 여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일정한 자금과 매장, 커피 머신을 준비하면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공장 하나를 짓는 데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요. 수년간 축적된 최첨단 기술과 생산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제품을 개발한 뒤에는 고객사의 까다로운 품질 검증도 통과해야 하고 주문량에 맞춰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다른 회사로 쉽게 옮겨가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도 강력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개념이 전환 비용입니다. 전환 비용은 고객이 기존 제품을 버리고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바꿀 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불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모든 자료와 프로그램이 특정 기업이 제공하는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스템으로 옮기려면 데이터를 다시 이전하고 프로그램을 새롭게 연결하고 직원들도 새로운 시스템을 배워야 합니다. 돈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면 쉽게 바꾸지 않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다 아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높은 성능의 GPU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그 GPU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환경도 함께 제공해 왔습니다. 개발자와 기업이 엔비디아의 시스템에 맞춰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술을 축적할수록 다른 회사의 반도체로 바꾸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드웨어의 성능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개발자 생태계까지 함께 구축한 것이 엔비디아의 강력한 진입 장벽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경쟁자가 쉽게 복제하기 어려운 기술과 생태계, 높은 전환 비용을 가진 기업은 고객을 장기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고객과 매출이 늘면서 실제 이익도 함께 증가하는가? 세 번째는 기업의 성장이 실제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도 고객이 제품을 사주지 않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숫자가 매출입니다. 매출은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해 벌어들인 전체 금액입니다. 식당으로 비유하면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결제한 금액을 모두 합친 것과 같습니다. 매출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건 보통 세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새로운 고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나 기존 고객이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고 있거나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도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매출 성장은 회사의 몸집이 실제로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매출만 늘어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음식을 한 그릇 팔 때마다 1,000원씩 손해를 보는 식당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손님이 많아지고 매출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적자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이 본업을 통해 실제로 남긴 돈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과 직원 급여, 광고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매출에서 빼고 남은 금액이죠. 매출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든다면 제품을 지나치게 싸게 팔거나 비용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몸집만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함께 증가한다면 고객이 늘어나는 만큼 회사가 실제로 버는 돈도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영업이익률까지 함께 보면 기업의 수익성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매출 가운데 영업이익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따라서 작년 대비 매출 및 영업이익과 함께 영업이익률까지 증가했다면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제품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좋은 성장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매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이익도 함께 증가하고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는 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지금의 성장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의 성장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성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분기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론 부족합니다. 그 실적이 왜 좋아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대형 고객과의 일회성 계약 하나가 반영되면서 이번 분기 매출만 급증했을 수도 있고요. 지난해 실적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높게 보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규 고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지, 기존 고객이 더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는지, 시장 점유율이 계속 상승하는지, 회사가 앞으로 공급할 계약 물량이 쌓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성장 산업 안에서 핵심 기업을 찾을 때는 4가지를 보면 됩니다.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경쟁사가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진입 장벽이 있는지, 매출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성장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지입니다. 이 4가지 조건 중 최소 3가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성장 산업의 핵심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번째, 좋은 기업들 가운데 밸류에이션을 비교해야 합니다. 성장 산업도 찾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골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참 어렵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지금 주식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면 좋은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라고 해도 주변 시세가 10억 원인데 혼자 30억 원을 주고 산다면 좋은 거래라고 보긴 어렵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업가, 좋은 주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아무리 강해도 주가에 이미 미래의 성장 기대치가 지나치게 반영되어 있다면 투자 매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비해 현재 기업의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선행 PER입니다. 선행 PER은 기업의 현재 가치가 앞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A기업의 시가총액이 1조이고 향후 1년간 순이익이 500억이라면 선행 PER은 20배가 되는 거죠. 즉, 현재 기업 가치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에 비해 얼마나 높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선행 PER이 높을수록 고평가, 선행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때 절대적으로 선행 PER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고평가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선행 PER이 40배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익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높은 PER, 높은 가격을 어느 정도 정당화할 수 있고요. 반대로 선행 PER이 10배밖에 안 된다고 해도 앞으로 이익이 증가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비슷한 산업에 속해 있고 성장 단계도 비슷한 기업끼리 상대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같은 산업에서 비슷한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가진 두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선행 PER이 낮은 쪽이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더욱 매력적인 기업으로 선별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성장주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람들의 생활과 기업의 행동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요. 그 변화에 빅테크와 정부, 주요 기업들의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면서 하나의 성장 산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생활의 변화와 빅테크 등 주요 기업들의 투자 현황을 먼저 살펴보며 앞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성장 산업을 먼저 찾고요. 그 산업 안에서 구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지, 경쟁사가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과 고객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매출과 이익이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지, 현재 밸류에이션은 합리적인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결국 오늘 영상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큰돈이 향하는 성장 산업을 먼저 찾고 그 안에서 가장 강한 기업을 선별한 뒤 성장성에 비해 가격까지 매력적인 기업을 찾아본다면 분명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성장 기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주도주 멤버십에서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핵심 성장주를 선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선별한 핵심 성장 주도주를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속한 산업의 흐름이 갑자기 달라질 수도 있고요. 기업의 실적과 경쟁력, 밸류에이션이 변하면서 투자 매력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혼자서 매번 성장 산업을 찾고 수많은 기업을 비교하고 실적과 주요 변화를 계속 추적하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주도주 멤버십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건 돈이 향하는 산업을 읽고 그 안에서 가장 강한 기업을 구분하고 성장성에 비해 현재 가격까지 판단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의 실력을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만의 투자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투자 메이트 한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